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 112에 접수된 4건의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손님이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신모 씨의 신고 내용 등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범행 당시에 참혹한 순간을 설명하는 목격자들의 신고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 발생 8일 만인 어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고 김 씨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로 옮겨진 김성수는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삼림협력을 위한 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측 10개 양묘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또 남측은 다음 달 중에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 필요한 약재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 방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인 전 남편이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남편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만 열차 사고로 사상자가 20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탈선 직전 열차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제한 속도의 거의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곡선 구간에서 탈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에 접수된 4건의 신고 녹취록이 어젯밤 공개됐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신모 씨의 신고 내용과 범행 당시의 참혹한 순간을 설명하는 목격자들의 신고 등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 두 가지 큰 관심사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피의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게 될지인데요. 어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정신감정을 받는 절차가 이제 시작이 돼서 길게는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CCTV 정밀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 화요일 아침엔 먼저 공다솜 기자가 사건 당시 112 신고 녹취록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가 112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에게 시비를 걸던 시점이었습니다. 동생 김 씨는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테이블을 닦아달라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빨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숨진 아르바이트생 신 씨 역시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 씨는 PC방인데 여기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도중 앞서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고 신 씨는 경찰이 왔다,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15분 만에 현장을 떠났고 그 사이 피의자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 씨를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자 놀란 목격자는 지금 싸움이 났다, 빨리 와달라며 다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범인이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김성수를 체포했지만 신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어제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 지시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은 곧바로 김 씨의 정신감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입원 절차를 마친 김 씨는 길게는 약 한 달 동안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와 개인 면담은 물론 뇌파 검사와 행동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도 관찰 대상입니다. 검사 기간을 약 한 달로 잡은 건 정신질환 등이 있다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치의는 한 명이지만 정신감정서를 작성할 땐 정신과 전문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정신감정서와 함께 김성수를 재판에 넘기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범행경위나 수단 등을 두루 살펴서 심신장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남과 북이 올해 안에 북한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도 해마다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 같은 산림 협력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측 대표단은 회담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올해 안에 북한 양묘장 10개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 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회담에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해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합의됐지만 북측 대표단장은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업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앞으로 이런 형식의 회담이 계속된다면 남측과의 산림 협력에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북측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협상 과정에서 큰 의견 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에서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조금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이를 두고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공동조사 사업의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군사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서해 완충수역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에 옮겨집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서해안에서는 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이 벌어져 54명이 전사했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충돌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이에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 때 북방 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했고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서해 완충수역으로서는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되는 것입니다. NLL 북측 지역 장산곳과 등산고제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겨눈 해안포가 있고 사곳 8전대와 초도 9전대에는 함정 수십 척과 잠수함, 어뢰정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측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해 NLL 일대에 평화 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 측은 국방부 차관이 북측에선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이 양측 대표를 맡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조사 방안도 오는 26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한동안 뉴스 밖에 있었던 미세먼지 소식을 또 최근 들어서 전해드리고 있죠. 어제는 중국의 영향 없이 국내 요인만으로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갔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양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오늘은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까지 가세를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번엔 국내 요인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대기 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그나마 부는 바람은 남풍 계열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부는 중서부 지방의 대기 정체 현상으로 국내발 초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축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전라도 일대에서 어제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WHO 권고 기준을 적용시켜보면 나쁜 곳은 더 많습니다. 환경부 기준 보통 수준인 지역 중에서도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 주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86%가 몰려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요인만으로 나쁨 수준이 됐는데 여기에 중국 요인이 가세하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예측 모델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서풍과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의 흉기에 찔려 숨졌고 유력한 용의자로 전 남편이 지목됐는데요. 어젯밤에 이 전 남편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 47살 이모 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땐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근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건 2시간 30분 전인 새벽 4시 40분쯤이었습니다.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이 씨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뒤쫓았습니다. 사건 발생 17시간여 만인 밤 9시 40분쯤 경찰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 씨의 전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당첨금이 1등 당첨자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합해서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역대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 당첨자가 되는 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확률상 더 어렵다고 하네요.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메가밀리언에 이어 파워볼 당첨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추첨에서도 행운의 숫자를 맞춘 당첨자를 내지 못하면서 다음 파워볼 추첨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 7,03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더 높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4차례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추첨일인 23일까지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대 규모인 16억 달러, 1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로 복권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Pay off student loans, go on a trip, probably buy my parents a house.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메가밀리언 복권이 지난 19일 추첨 당일 분당 400장꼴로 팔려나갔습니다. 당첨 확률은 희박합니다. 미국 언론은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 확률은 3억 200만 분의 1로 자격이 충족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확률인 3,200만 분의 1의 9배를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가 이 같은 사례에 개입한 경우는 없다며 만일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 중인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평화 흐름의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어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비판했고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수리를 하던 근로자가 몸이 기계에 끼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담당자들이 소환되는 등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제주도개발공사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없다는 노동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에 출시된 후 관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라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1년여 만에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전분기보다 11%가량 감소했는데요. 지난 9월에 1,000만 갑대로 판매가 줄면서입니다. 분기별 판매량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일본에 가서 일본 롯데 주요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한일 롯데그룹 간의 통합 경영이 본격화됨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2년 전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해경 간부가 당시 받았던 돈을 해경 서장 등 윗선에 일부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부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올해 2월 파면됐는데 파면이 부당하다며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전남 목포시 석현동의 한 세탁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짜리 공장이 모두 탔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낮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김모 씨가 물속에서 어망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행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는데 해경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지역 출신 순국 선열 등을 기리기 위해서 경남 양산시가 독립기념관과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지 매수를 위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열린 대종상 영화제 소식인데요. 최우수 작품상은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받았습니다. 감독상은 1987의 장준환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연상 공작의 황정민, 이성민 씨,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아이캔스피크의 남훈희 씨가 받았습니다.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내일 열리는데요. JTBC 드라마 위스티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김남주, 그리고 방송인 유재석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 대해 법제처가 앞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이 바로 비준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자녀 증여세 등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수협과 상인들과의 충돌이 또 한 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시장 전체 판매 자리에 대한 명도 강제 집행에 법원과 수협이 나서는데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3번의 강제 집행에서는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이른 아침 쌀쌀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도 하기 때문에 겨울맞이 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오늘도 출근길 공기가 무척 차가운 가운데 전국이 흐리고 낮까지 중서부와 호남 지방, 또 영남 서부 내륙에는 비 소식도 있지만 양이 5mm 미만으로 상당히 적어서 건조함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동쪽으로도 이동하겠고 중부지방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양은 적지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뿌옇던 하늘이 오늘 한층 더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에서는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침 안개도 곳곳에 짙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경남 지방에서 가시거리 5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9도, 광주와 대구가 2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도 최고 20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갑작스레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욱 따뜻한 옷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에서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처럼 주인을 끝까지 지킨 충견이 목격됐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주저앉은 주인 할아버지를 깨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또리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밤, 인적이 드문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70살 민모 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한 마리가 곁을 지킵니다. 계속 지저대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까지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민 씨의 반려견 또리와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이라 애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또리가 앞장서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뒤처지면 다시 돌아와 방향을 알려주듯 짖어준 덕에 15분 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옳지. 또리 덕분에 민 씨는 방 안에 편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플란다스께 어릴 때 봤다 아닙니까? 아이고 아줌마 들이는 눈물 흘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민 씨는 또리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대전의 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됐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거푸집 아래 받쳐놓은 고정장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공사 중 무너져 내린 철근 더미 사이로 콘크리트를 뒤집어 쓴 남성이 깔려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남성을 꺼내 들것에 올립니다. 어제 낮 3시 45분쯤 대전의 한 식품 공장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진 겁니다. 풍 소리가 나면서 자갈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 사무실 쪽으로 튀어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뛰어나온 거 보고 이제 사고가 났구나.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31살 박모 씨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2시간 가까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친 사람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사람을 덮지는 않은 상태였고 철근하고 파이프로다가 몸이 눌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펌프차로 건물 옥상에서 3층 바닥으로 콘크리트를 붓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거푸집 아래 받쳐놓은 고정장치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을 덮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은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 또 강도가 들었습니다.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직원 2명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새마을 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구 안쪽으로 발을 들이더니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2천만 원 가량을 챙긴 용의자는 부근에 세워둔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에는 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직원 2명은 가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팔이랑 겨드랑이 쪽에서 저는 한 8군데 되고요. 네, 그 한 군데가 좀 커서 그 부분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오후 12시 45분쯤 인근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용의자 46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약물을 먹고 정신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뒤 김 씨가 깨어나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올해만 벌써 6번째 강도 표적이 됐습니다. 6월 이후 경북에서만 4번째입니다. 강도가 들 때마다 대책 마련 얘기가 나왔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경비 인력 채용을 강제할 수 없고 소규모 지점 입장에선 인력을 더 채용했다간 손해기 때문입니다. 경비 인력이 없는 곳은 창구에 자단막을 설치하는 등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사흘 전 경남 김해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진화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해당 건물이 화재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조보경 기자가 서울의 원룸촌들은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이번 김해빌라 화재는 경찰과 국가수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1층 주차장 출입구의 천장 센서에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건물은 화재가 날 때 1층의 빈 공간으로 공기가 유입돼 더욱 취약한 필로티 구조에다 불이 붙기 쉬운 스티로폼을 쓰는 이른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천장 센서에서 시작된 불이 쉽게 옮겨 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의 원룸촌을 둘러보니 신축 건물 대부분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차를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로 지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하를 파야 되잖아. 공사비가 많이 들지. 이뿐이 아닙니다.
원룸촌 골목길은 이렇게 차들이 양옆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막고 있어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원룸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원룸촌은 건물들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약 80cm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불이 났을 때 옆 건물로 금방 옮겨 붙기 쉬운 겁니다. 건물 내부도 화재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방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기본적인 소화 장비조차 없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PC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성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초동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란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경찰서 현관 앞에 양팔을 잡힌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29세 김성수입니다. 경찰이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스크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고 서울경찰청은 그제 밤 회의를 열어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지는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김 씨가 나타나자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JTBC 백수진입니다. 경찰은 미흡했던 초동대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증거물인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범행 당일의 행적과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김성수의 휴대전화기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맡겼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를 찾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와 사건 조사 과정 등을 질타하는 분노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과학수사대에 현장 CCTV 분석부터 맡겼습니다. PC방에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적절히 대응한 건지, 또 피의자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 씨를 공격할 당시의 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수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기 2대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 씨와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가져와 찌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삭제된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보고 있습니다. 또 JTBC 취재 결과 피해자 신 씨가 흉기로 찔릴 당시 신 씨 휴대전화기가 현장에서 없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갑은 찾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휴대폰을 못 찾았어요. 그게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한 달가량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 발생 8일 만입니다. 어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했고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론에 의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96만 명이 넘어가고 만 1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확실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재범의 방지 이런 것들, 소위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그런 조항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국민 여론, 법 감정 이런 걸 감안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김성수. 목소리가 매우 작았고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팀장님께서는 강력 범죄자들 많이 상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범죄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치적으로 보면 우발적 범죄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묻지마 범죄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목소리라든가 저런 형태에 보면은 소심하고 평소에는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적이 되면서 문제는 이 상대방 아픔이라든가 슬픔,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강서 PC방 이 살인 사건도 현장에서 하는 행위 벌써 32차례의 그런 어떤 끔찍한 범행 수법으로 봐서도 역시 이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굉장히 욱하는 그런 욱하는 범죄의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발적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피의자 김성수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왔고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고의성이 짙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실 것 네. 같은데 사실은 내재된 어떤 감정의 표출이 한꺼번에 폭발이 되면 네.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자기 단독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위라고 한 건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아하. 것이고 현장에서 잠재된 어떤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조절이 안 되고 폭발을 해버린 그런 형태에서 잔혹한 범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 앞에 서서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마치 남의 일처럼 간접 화법을 썼다 뭐 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본인이 이런 범죄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정신질환적 측면이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말하면 범행의 그 수법이 잔인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우발적 범행이나 아니면은 계획 범행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간접화법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벌써 정신적인 질환 측면에서 약간의 사이코패스 기질도 좀 있다는 아하. 측면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네,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은 뭐 일단 사실로 보이고요.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것을 보면 말이죠. 자, 이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데 심신미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경우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킬 만큼의 착오라던가 오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 김성수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동생을 현장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 등산용 그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범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심신미약의 상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환청이나 어떤 환상을 느끼거나 정신착란 상태가 아니라는 게 네. 드러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형태로 형을 필요적 감경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정신감정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범행 수단의 뭐 방법이라든지 뭐 잔혹성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렇습니다. 공주 법무치료감호소에서 약 2주 이상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신미약의 증세가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돌발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공판주의에 입각한 사실 심증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보조 역할만 할 뿐이고 법관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국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경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네, 수사하게 지금 될까요? 현장에서 이제 그 동생이 단순 시비 사건 이후에 현장에 동생이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형은 집에 가서 돌아올 때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뢰를 한 것도 과연 동생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생도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혹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생과 집으로 오고 가는 30여 분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느냐. 범행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뭐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라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메신저가 있었다고 하면 동생도 공범 형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현장 CCTV 상황을 보면 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걸 막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국 범죄를 이게 규명해 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경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현장 상황, 소위 말하면 긴급 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 0, 코드 1, 2, 3까지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코드 2로 지령실에서 지령이 떨어졌거든요. 단순 폭행이나 말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인데 현장에서 돈 1,000원에 요금을 환불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는 단순 시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재가 끝나고 서로 화해하는 측면에서 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현장에 남아서 사후 조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서울의 970만 인구 중에 1인당 외근 경찰관이 담당하는 숫자가 900여 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다른 사건, 다른 신고, 다른 업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병력이라든가 또 미국에 일어날 위험을 감지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파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뭐 세 사람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까지 경찰이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협박. 네. 물론 일선에서 보면 현장에서 죽여버리겠다 뭐 어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일상적으로 욕설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방을 하는 차원의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화, 현재 법상 안에서는 112 신고의 코드 2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예방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 초동 조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 문책이나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강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백희정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학부모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분노가 더 커지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당분간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출입을 제한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자녀를 데려가도 좋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지문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사립유치원 비리에 뿔난 학부모들은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회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이사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유은혜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학부모들은 원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는 25일에 발표할 대책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원화 모집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사립유치원도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들에겐 지원금을 덜 주고 감사도 먼저 한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사립유치원이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사 측이 실시한 조사가 믿을 만한 건지 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가 줄어든 건 아닌지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입 직원 공채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020년까지 한 1,000여 명 채용 예정 인원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거 관계 없습니까? 서울시는 공사 통합 과정에서 중복 인력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총 정원이 늘었고 그리고 공채 정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공채 계획과 이행 실적은 명쾌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공사가 실시한 친인척 재직 여부 조사의 신빙성도 계속 논란입니다. 공사 측은 당시 직원 99.8%가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제대로 조사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17,084명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까? 설문지 돌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그거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게시판에는 조사에 응한 적 없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고 야당에도 노조의 방해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제보가 7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채용 비리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야당 측은 주장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국회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고용 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과 별도로 국회 자체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3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국정조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보고 국정조사를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으니까. 야당은 감사원 감사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 했습니다. 정권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감사원 결과 같은 건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전통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이 채용 비리 논란은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 KPS, 대전도시공사 등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245명 가운데 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1%인 25명이 임직원의 부모나 형제, 자녀 등 사촌인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대부분 오래전 입사한 직원들이며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 자회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박맹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KPS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친인척 4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한 뒤 올해 4월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전 KPS 측은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들어왔고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직원의 자녀나 형제 7명이 채용된 대전도시공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7명 가운데 6명이 원래 근무하던 친인척과 같은 직종의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친인척 비리도 문제지만은 한 직종에서 이렇게 친인척이 취업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채용 비리 의혹이 계속 확산되자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아버지가 교무부장이고 쌍둥이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험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지금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아들에게 최고 학점을 계속 준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국공립대학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기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과학기술부사나 일부 대학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 2명, 광주과학기술원 1명입니다. 두 대학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직속 상급자에게 알려 허가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학교 당국도 미처 몰랐다며 뒤늦게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A군은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급 논문 4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CI급 논문은 교수 임명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계에선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의 아버지는 학생들의 연구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부도 다르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이스트 내부에선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에게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은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연구 승계를 하려면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정부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안종범 수첩이 등장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경제수석의 수첩에 당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5월 24일 날도 한은 총재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계속 써 있어요. 4월 27일, 또 4월 29일, 30일 전부 하는 얘기예요. 같은 당 김경엽 의원은 2015년 초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안전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획기사를 부탁하는 등 여론을 조성했으니 한국은행에 과감한 금리 인하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금시초문의 일이었고 그때 금리와 관해서는 거기 나오는 안종범 수석하고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은 거꾸로 현 여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리 인상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은행 총재를 바꾸고 금리를 화끈하게 올리는 총재를 갖다 놓든지 뒤늦게 1년 반이나 지나가지고 국감에서 저는 뭘 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한국 GM을 둘로 쪼개는 법인 분리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정상화 합의 6개월 만에 노사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조는 어제 총파업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회의 결과 일단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노조 간부 240여 명이 이번 주 금요일 하루 동안만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노조는 일단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쟁의 조정 중지 신청, 즉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우니 파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대신 노조 간부들 약 200여 명은 월차를 쓰는 형태로 오는 금요일 하루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측은 당장 오늘부터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 인천시도 GM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GM에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 청라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GM 측은 예정대로 12월 3일에 법인을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사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6개월 전 산업은행은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비토권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수만 명의 일자리가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진행한 탓인지 한국GM의 일방 통행식 경영을 견제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국GM의 노사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은행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엔 여야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직무태만에 가깝다. 국민열차를 8,100억이나 투입하고 어떠한 그 경영상의 조치나 이런 취해를 안 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 우리 산업은행이 패싱당했다. 우롱당했다.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회사 분할 계획을 들었다고 인정했지만 GM을 압박할 뾰족한 수단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주총에 참석도 할 수 없었던 탓에 이제는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인 분할이 일단 강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내는 것을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분할은 산업은행이 언급한 이른바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서둘러 맺은 경영 정상화 계약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구멍투성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열거를 한 거 외에는 특별 결의 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된 것 같아요. JTBC 송승환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김학의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입니다. 당시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직접 조사에 불응한 채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나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 등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성접대 별장을 소유했던 건설업자 윤모 씨 등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6일까지였던 과거사위 조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남은 기간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을 직접 조사할 단서를 찾을지, 이를 통해 봐주기 수사나 성접대 의혹 등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고등학생 7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의 일입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4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폭행 사실을 알리면 옷을 벗기고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 5달째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해 학생들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남녀 중고등학생 7명이 여학생 A양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학교 진상조사에 따르면 A양과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평소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자신의 남자친구 등을 불러 때렸다는 겁니다. 4개 학교에서 모인 가해자 중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2명도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주차장에서 시작된 폭력은 장소를 옮겨가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끌어다니고 때려서 끌고 다니고 그러다 옥상으로 끌고 가서 이게 바닥에 던져서 죽이려고. 이곳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명도 CCTV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곳에서 피해자는 밤 늦게까지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상처를 덜 남기기 위해 A양에게 두꺼운 겉옷을 입힌 뒤 둔기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에는 A양의 옷을 벗긴 채 사진을 찍고 폭행 사실을 알리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양은
한 달 넘게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5달째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뒤 가해 학생들이 다닌 학교들이 대책회의를 열기는 했는데 7명 가운데 2명만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1명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준유 기자입니다. 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익명의 신고를 통해 한 달 후 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이 속한 4개 학교가 함께 모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 자리에 참석해 피해자에게 흉터와 멍이 심하게 남아있고 새벽까지 헛소리를 할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이 보복할 수 없도록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가해자 7명 중에서 피해 여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 주동자를 포함해 2명만 전학 처분했습니다. 역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B군은 출석 정지 10일과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 살아가야 되는 집이 있거든요. 그 뒤에 항상 다른 학교 가해자들도 출석 정지나 특별 교육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가해자마다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랐다며 가해자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중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자 행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면서 해당 국가들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이 이민자 행렬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현재 미국을 향해 이동 중인 이 중미 이민자 행렬은 유엔 추산으로 7,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약과 폭력, 또 가난을 피해서 고국을 떠나 미국 국경을 향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대규모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경을 향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는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떠나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걸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됐던 대규모의 해외 원조를 끊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의도가 없으며 또 중국 지도자들이 관세 문제로 더 고통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3명의 수시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의중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인한 리콜 대상이 또 추가가 됐네요. 네, 또 다른 BMW 차량 65,700여 대가 주행 중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됩니다. 세부적으로는 BMW 118D와 액티브 투어러, 또 미니 쿠퍼 D 등 23개 차종 37,000여 대입니다. 여기에 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모듈의 재고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28,600여 대가 추가됐습니다. 고객 통지문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끝으로 오늘 밤 경기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도 단속하고 또 음주 차량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은 곧 살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절기 상강, 중국발 스모그, 그리고 낮까지 비 조금인데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안개도 끼어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낮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무척 적기 때문에 먼지 씻어내기는 어렵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겨울 이야기 해야 하는 건가?
겨울 오는 게 왠지 서운하다 하셨고요. 옷 춥지 않게 입으셔야겠다고 걱정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겨울의 시작인 입동도 보름 남짓으로 코앞입니다. 긴 추위도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피살 의혹이 일고 있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숨졌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발표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 안에서도 왕세자를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신문을 하다 말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카슈크지가 우발적으로 숨졌다.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이 밝힌 사망 경위입니다. 실종 이후 카슈크지가 숨졌다는 걸 처음 인정한 것이지만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카슈크지가 숨진 뒤 조력자에게 시신을 넘겼다고 했지만 조력자가 누구인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CNN은 암살조 15명 중 1명이 카슈크지가 살해된 당일 카슈크지와 같은 안경과 옷을 입고 영사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의혹만 키운 발표라며 증거가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독일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주류에서도 빈살만 왕세자의 배후 의혹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I think he's going to have to be replaced, frankly, but I think that sanctions don't go far enough. 특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적나라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사태의 분수령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처럼 우발적인 사건이었지 왕실과는 무관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살 현장에 있었던 사우디 요원으로부터 사우디 왕세자실로 발신된 전화 통화 기록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터키 당국은 야만적이고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키 일간지 예니샤파크는 현지 시간 22일 카슈크지가 살해당한 현장에서 사우디 요원으로부터 왕세자실로 발신된 전화통화 기록 4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원 일행 중 마에르 무트레브가 본국 왕세자실 책임자 바데르 알 아사케르와 통화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과 보도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일행이 왕세자실 외 미국 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는 카슈크지가 우발적으로 숨졌고 왕실과는 무관하다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와 배치됩니다. 터키 당국도 사우디의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인 정의개발당 첼레크 대변인은 카슈크지의 죽음은 야만적이고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측근인 야신 악타이 고문도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여부는 사건 진상 규명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사우디 정부는 국왕이나 왕세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사우디와 미국, 터키 등 각국의 셈법과 외교전도 복잡합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오늘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진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적나라한 진실 뭘까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일 날 한 연설에서 오늘 23일이죠. 네. 오늘 집권 여당 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지금 보도된 대로 이것은 주먹 다짐으로 인한 몸싸움으로 인한 네. 우발적인 그 사망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터키 당국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우디 왕실이 15명의 암살단을 보내서 계획적으로 또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사우디의 그 주먹 다짐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터키 당국이 아마 에르도안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을 논박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진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암살단을 보냈고 이 암살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카슈크지를 살해했고 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드러내고 설명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터키 당국은 여태까지 끊임없이 언론에 네. 이 카슈쿠지 살해 사건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끊임없이 유출하고 있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이라든지 또 당시 정황이 담긴 그런 그 정보들을 끊임없이 유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녹취록에 담긴 그 내용을 보면 카슈쿠지가 사건 당일에 손가락이 잘리고 또 네. 고문을 당하고 머리가 훼손된 채로 시신이 유기됐다라고 또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서 숨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우디 정부가 주장하는 네. 진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또 다른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키 언론에서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터키 정부가 처음부터 이 카슈쿠지 살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최근에 사건 당일, 즉 사우디 현장에 이 사건 당일 살해 현장에 있었던 사우디 요원이 그 당일에 빈살만 왕세자실의 측근과 책임자와 통화를 4차례나 했다는 네. 그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보도 내용이 이 카슈쿠지 사망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암살, 사우디 왕실의 암살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네, 터키 정부는 야만적이고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총영사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네. 터키 국내에서 사우디 암살단이 파견돼 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터키 네. 정부로서는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터키와 사우디와의 관계는 평소에 어땠습니까? 뭐 갈등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뭐 그런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까? 터키와 사우디의 관계는 상당히 그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하.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터키가 사우디를 궁지에 몰아놓고 그리고 또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데 터키 당국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이익을 어떻게 보면 챙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까타르 단교 조치라든지 아니면 시리아 내전 등 굵직굵직한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터키 당국과 사우디 당국이 서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배후이자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점점 모든 정황들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왕실은 적극적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배우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언론도 그렇고 또 또 의회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그렇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한 그 방식의 추가적인 그 조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빈살만 왕세자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여론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일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약 하나로 5,400억 원 달러의 5,4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무기 수출을 제재하겠다. 당분간 보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캐나다도 역시 약 13조 원의 무기 계약, 수출 계약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공동 성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마 국제사회 그리고 인권단체 여러 가지 사우디에 대한 제재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태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내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교체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그 상황에 처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사실 미국과 그 사우디의 관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략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사우디 왕실과의 관계에 애매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네. 이유가 사우디와 미국과의 전략적 끈끈한 동맹 관계 때문인데요. 일단 무기와 그리고 원유 그리고 로비라는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과는 끈끈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만 해도요. 미국이 전 세계의 무기 판매 금액의 30%, 약 20조 4천억 달러가 네. 사우디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우디는 매년 그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기 수출 금액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우디를 잃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대의 무기 구매 고객을 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카슈쿠지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네. 시신 수색 작업이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10월 2일 이후로 23일이 흐르고 네. 3주가 흘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카시쿠지의 시신은 행방이 모연하죠. 그래서 지금 터키 당국은 이스탄불 외곽에 터키 이 카시쿠지의 시신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사우디 왕실의 발표에 의하면 사우디 조사단에서 우발적으로 사망한 이 카시쿠지의 시신이 카펫에 쌓여서 외부로 유출돼서 조력자에게 넘겨졌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토막살이 나서 이 시신들이 여기저기서 버려졌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신 수색 작업에 따라서 이 사건의 어떤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터키와 사우디는 전략적인 관계를 서로 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물밑 작업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각종 언론에서 조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력자라고 하는 건 사우디 정부의 조력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터키 주재의 사우디 정부의 조력자를 말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8명이 숨지고 190명이 부상을 당한 대만 열차 사고의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고 열차는 곡선 구간을 제한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8명의 사상자를 낸 푸유마 6432편 열차입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궤도를 벗어났고 이후 불꽃을 일으키며 미끄러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대만 교통부 조사팀은 사고 열차가 반경 300m 곡선 구간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75km를 초과해 시속 140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은 해당 열차가 왜 곡선 구간에서 과속해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관사의 과실 탓인지 아니면 열차 시스템 작동 오류 탓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병원을 찾아 부상자와 유족들을 직접 위로했고 라이칭더 행정원장은 이번 사고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당국은 밤샘 복구 작업을 거쳐 사고가 난 이란 신마역 양방향 열차 통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81년 대만에서 30명이 숨진 철도 사고 이후 37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열차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9개 주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허가했습니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빗장을 풀었는데요. 이후 대마초 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 관련 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지난 17일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문을 연 109개 대마초 소매점 앞입니다. 매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캐나다가 연방 차원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첫날 풍경입니다. 재배와 유통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대학에서는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 정부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대마초 시장에 규제와 세금을 매기면서 양성하자는 취지로 대마초에 좋은 글씨를 지워준 것입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주에서는 지난 주말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가기 위해 긴 줄을 형성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기반을 둔 캐노피 그로스, 틸레이, 크로노스 그룹 등 대마초 관련 기업에 월가의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 수익률이 100% 이상에 달합니다.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논의도 활발합니다. That's why maybe a player like Constellation invested about $4 billion US is because the future of cannabis isn't dried cannabis being smoked exclusively. It's going to be all kinds of things like a beverage included. 벌써부터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음료와 맥주가 캐나다에서 개발돼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조심스러운 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독주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대마초 시장은 이제 시장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캐나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버려진 재분소 건물을 아파트로 개조하는 공사 도중 내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이 위중한 상태인데요. 3층에 있던 커다란 기둥이 2층과 1층을 뚫고 지하실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둥이 떨어지며 오래된 건물 일부가 함께 무너져 내렸는데요.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음 알갱이가 거칠게 자동차 앞유리를 때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도로를 뒤덮은 얼음에 교통이 마비됐고 운전자들은 자동차 안에 갇혔습니다. 거리를 점령한 얼음 알갱이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까지 쏟아졌는데요. 일부 지하철역에는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악천후가 현지 시간 화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가짜 총으로 교사를 위협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학생이 교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파리 남동부 외곽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수업에 늦었을 뿐인데 결석 처리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업 도중 가짜 총으로 교사를 위협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생은 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 의지를 표했습니다. 백인 남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앉은 70대 흑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이던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남성은 못생기고 멍청한 암소라며 소리치고 밀쳐버리겠다며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말린 건 뒤에 앉은 승객뿐이었고 승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흑인 여성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해 남성을 하차시키지 않은 라이언에어 측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백의 신부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결혼식인데요. 평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신부가 250개의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을 타는 색다른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날아오른 신부는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이 짜릿한 결혼식을 마친 신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무관하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안 답방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월 초 정도로 준비 중이라며 시점도 특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끌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과 남북 간 합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북미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겁니다.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간 접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남북 관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일부 이견이 생겨도 결국 긴밀한 협의를 통해 뜻을 모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연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비핵화와 남북 관계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미 간의 시각차를 또 드러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한 북한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Chairman Kim agreed to allow inspectors to visit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nd T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 site and hinted at possible opening of other facilities even more central.
그러면서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laced on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This inter-Korea dialogue must remain linked t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한 발 더 나가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says a peace agreement is really necessary to get to denuclearization. For many in the United States, it's exactly the opposite. I don't think this is just a play on words. This is a gap.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 대사는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In the entire approach, whatever you have, I think you've just got to maintain leverage. Peace declaration that comes down to what you give when.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공연에 이어서 유럽 공연도 10만 명과 함께하면서 호평 속에 마무리를 한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유튜브 세대의 비틀즈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일본 공연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한국 공연장인지 잠시 헷갈리게 하지만 이곳은 파리입니다. 2만 명의 팬들은 간주가 나오는 그 잠깐의 순간조차 멤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을 거쳐 프랑스에서 끝난 방탄소년단의 유럽 투어. 7번의 공연엔 10만 명이 함께했습니다. 미국처럼 유럽 곳곳에서도 공연장 주변마다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텐트촌이 생겼습니다. AFP 통신은 방탄소년단이 롤링스톤스, 폴 맥카트니 같은 앵글로색슨계 슈퍼스타들만이 이끌었던 흥행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유튜브 세대의 비틀즈로 빗댔습니다. 비틀즈가 자유를 갈망한 청춘의 희망이 됐다면 방탄소년단은 이종표 없이 두려워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동반자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북미에 비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배타적인 유럽의 진입장벽을 허물었다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서구 음악 산업 최정상에 오른 최초의 K-팝 그룹이란 칭찬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일본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황의조 선수에게는 올해 우리 축구 최고의 발견이라는 칭찬이 붙는데요. 일본 프로축구 무대에서도 그림 같은 골을 연달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황의조는 골을 조금 다르게 넣습니다.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인 뒤 수비수가 접근하자 빙 그르르 돌며 슛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가랑이 사이로 공을 흘려 수비수를 혼란에 빠뜨리고 몸을 던져 마무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이 동점골을 계기로 역전승까지 일궜습니다. 황의조는 최근 4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수비수가 유니폼을 잡고 늘어져도 다리를 쭉 내밀어서 수비수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몸을 움직여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 공간을 찾아가는 영리한 발놀림도 돋보이지만 밀집 수비를 과감히 헤집고서 만들어내는 어려운 골이 많습니다. 골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골을 만들고 졌다 싶을 때 결승골을 쏘아올린 덕분에 간바 오사카는 한 달 만에 17위에서 10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황의조는 올해 일본 무대에서 벌써 19골을 터뜨렸습니다. 제2리그에선 득점 4위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선발될 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공격수를 왜 뽑느냐는 논란에 휘말렸지만 이젠 일본에서도 최고 골잡이로 불립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던 한화이글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3대3으로 맞선 9회 초 1사 1루에서 터진 김태균의 우중간 2루타로 결승점을 뽑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는 오늘 넥센과 4차전을 치릅니다.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 U19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인도네시아 부카시 페트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C조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국가가 연주될 때 한국 차례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수분 동안 북한 국가를 틀다가 중간에 정지시키고
애국가를 다시 틀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K리그를 떠나 중국 슈퍼리그 텐진 취안젠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최강희 감독은 구단을 통해 전북은 오늘의 나를 잊게 해준 팀이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응원해준 팬들과 서포터즈, 구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감독은 올 시즌 전북의 남은 경기를 모두 이끈 뒤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연습 경기고 이렇게 선수들을 많이 이제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공기가 무척 차가운 가운데 전국이 흐리고 낮까지 중서부와 호남 지방, 또 영남 서부 내륙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상당히 적어서 건조함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서해안과 충남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륙 쪽으로 보이는 레이더는 약하게 빗방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 비구름대는 차츰 동쪽으로도 이동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양은 적지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뿌옇던 하늘이 오늘 한층 더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에서는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예상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아침 안개도 곳곳에 짙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전남, 경남 지방에서 가시거리가 5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9도, 광주와 대구가 20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최고 20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찬 기온이 강하겠습니다. 더욱 따뜻한 옷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 112에 접수된 4건의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손님이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신모 씨의 신고 내용 등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 발생 8일 만인 어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고, 김 씨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로 옮겨진 김성수는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산림협력회담에 나선 남북이 올해 안에 북한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하고 병해충 방제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대표단이 회담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곧바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비준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남도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3년 만에 열리는 국감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 사건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